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입니다. 주요 항만 운송길이 멈춘 가운데 특히 일부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 화물차를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로 공격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운행 중인 화물차 호위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모레 첫 교섭에 나섭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화물차들이 줄지어 도로를 달립니다. 앞뒤엔 경광등을 켠 순찰 차량들이 호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기간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분들을 보호함으로써 물류가 정상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산 신항에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트레일러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차 앞유리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송 방해 행위로 보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엔 운행 중인 차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지 내 차량 600여 대 중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소 3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파업 기간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화물차주들에게 정상 운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모레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만납니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파업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3년 유예 말고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이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가뜩이나 원가 상승으로 힘들어진 건설업계의 화물 총파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시멘트 운송이 10분의 1로 곤두박질 치면서 공사에 쓸 레미콘도 없는 실정입니다. 자,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현장인 둔촌주공은 어렵사리 재개한 공사를 또 멈춰야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저층부는 콘크리트 공사를 끝냈지만 상층부는 철골 구조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12,000세대를 짓는 최대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레미콘 타설 작업이 어제부터 전면 중단된 겁니다. 120대 이상 들어오죠. 한 대도 안 들어왔어요. 레미콘 자체가. 자기네들도 파업해서 거기서 자꾸 무리해서 막는다고. 다음 달 초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공사 현장은 인부들 모습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수도권 시멘트 공급량의 20%를 맡고 있는 서울 수색역 근처 시멘트 저장소도 개점 휴업인 건 마찬가지. 공장에서 기차로 싣고 온 시멘트를 레미콘 공장으로 옮길 특수 차량들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화물연대는 저장소 입구에 천막을 세워놓고 비노조 차량의 시멘트 운송을 감시합니다. 하루에 평균 시멘트 한 5,000톤 나가는데 또 올 수 돼 있는 상태고요. 일 매출로 따지면 30억 됩니다. 시멘트를 저장소에서 레미콘 공장으로 옮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는 전국에 2,700여 대. 이 중 절반 가까이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이라 시멘트 물류가 멈춘 겁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파업 여파로 어제와 그제 시멘트 출하량이 각각 2만 톤과 1만 톤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하루 시멘트 출하량 20만 톤에 크게 못 미치는 겁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건설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겨눈 새로운 증언이 어제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 말고도요. 이미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장동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정 실장에게 사업 지분을 주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뇌물로 판단한 돈은 1억 4천만 원. 수수 시기는 2013년에서 2020년까지 걸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 실장에게 사업 지분을 챙겨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설계사 측이 정진상 실장에게 지분 15%를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오케이를 냈고 석 달 정도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상한 환지 방식의 개발 인허가를 성남시에서 받아내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 실장을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다만 지분을 대가로 인허가를 받는 협상은 사업 추진 신뢰도 문제로 흐지부지 됐다는 게 남욱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정진상 실장 측도 남 변호사 법정 증언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15% 지분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김 씨의 전 소속 언론사 홍모 회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김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걸로 알려진 홍 회장은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렇게 측근들을 향한 법정 폭로가 쏟아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심하고 검찰을 때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죠. 물론 최종 유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표적, 조작 수사한다는 주장이죠.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며 거듭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되거든요.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식으로 검찰 수사가 고도화됐다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초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현안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민생 현안과 향후 민주당의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측근 구속 관련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정치 집단을 엄단해야 합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지키기만 한다면 민주정당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여당 지도부와 첫 공식 만남을 가졌죠. 편한 상견례라며 관저로 불렀고요.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좀 더 취재해봤습니다. 국정 현안 말고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또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일정, 이렇게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통령 부부가 직접 언급했다는데요. 송찬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젯밤 첫 만찬 회동은 대통령 관저에서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외교 성과를 공유하며 만찬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향한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대위원들의 협조 및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김의경 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얘기를 꺼내자 윤 대통령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인데 뭘 걱정하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부터 도어 스태핑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새벽까지 술자리를 할 수 있겠냐며 동백 아가씨라는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과 경제 등 어려운 일일수록 헌법 가치대로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에 앞서 김건희 여사는 관저를 소개하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의 캄보디아 환화 방문 관련 의혹 제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 정쟁으로 쓰는 건 너무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협치를 포기한 정부 여당의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단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4년 만에 한일전입니다. 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정치권에서도 한일전이 있었다고요? 네,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오늘 오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축구 대회를 가졌는데요.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지 4년 만입니다. 친선전이라고는 하지만 한일전인 만큼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합심해 경기에 임했는데요. 여야가 함께 소통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축구 모임을 통해서 한일전이니만큼 침묵에 더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로 네, 결과는 5대3 한국팀의 승리였습니다. 네, 결과가 기분 좋긴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도 축구 또 월드컵이 화제였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대통령 만찬에선 다양한 주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는데요. 의원들의 한일전 축구와 월드컵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한일전인데 이겼으면 좋겠다. 다치지는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루과이전을 잘 치룬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잘 싸워줘서 고맙다는 말도 했다는데요. 네. 2002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 경기장에 나가 월드컵 경기를 관람한 일화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 축구 열기가 뜨거운데 이거 말고도 야당 일부 의원들이 카타르에 출장을 갔다가 외유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정의당 의원 3명이 지난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된 기간이었죠. 네. 이런 와중에 국민 세금을 들여 꼭 출장을 갔어야 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뭐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면서 계획을 취소했거든요. 이것과 비교된 건데 당사자들이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논란이 커지니까요. 출장을 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외유성 출장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숨겼을 것이라며 상임위 특성상 출장에 관광지가 포함된다는 해명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심부름꾼 공방입니다. 이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이 됐는데 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있고요. 저 두 사람이 누구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용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장 또는 도지사 때 그 심부름하던 참모들이었죠. 그런 정치적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었죠. 사실 이제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고 직접 꼽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심부름꾼이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장동 의혹 수사 때문인데요.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죠.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이 대표와 이들 측근의 관계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다. 그냥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비서일 뿐이다. 이런 해명인 겁니다. 친명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간 이재명 대표의 얘기랑은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김명계에서는 바로 반발을 했어요. 네,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면서 그간 왜 당 조직이 나섰냐는 건데요. 그렇게 심부름이나 하던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당의 대변인과 당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직접 나서서 대변하고 방어하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도 이 심부름꾼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도시든 분신이든 중직한 심부름꾼이든 정치적 공동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돈의 종착지가 이재명 대표의 불법 정치 자금이고 심부름꾼이냐 정치 공동체냐 결과는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지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다음 경기죠. 가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로 가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네, 경기 후에 첫 훈련을 했다고 들었는데 훈련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잘 싸운 만큼 선수들의 눈빛과 움직임엔 자신감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자고 일어났는데도 남은 듯합니다.
굉장히 잘한 경기였지만 좀 찜찜했던, 이길 수 있었던 경기력이었었는데 좀 아쉬움을 뒤로하고 회복 훈련에 돌입한 대표팀. 손흥민 등 90분간 혈투를 치른 선수들은 30분간 사이클과 스트레칭만 소화했고 오른쪽 종아리를 다친 김민재는 훈련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교체 출전하거나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들은 강도 높게 훈련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전에서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이강인은 좋은 패스와 압박으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이강인을 외면했던 벤투 감독도 흡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는 부상 때문에 첫 경기를 못 뛰었잖아요. 가나전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훈련 과정을 보면서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훈련 강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어서 2차전 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우루과이전에 결장했던 황희찬은 전력 질주도 하고 볼을 만지는 훈련도 들어갔습니다. 가나의 탄력과 스피드에 맞서기 위해서는 황희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희찬을 비롯해 아직 출전하지 못한 다른 선수들도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를 뛰려고 뒤에서 많은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모든 선수들이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 경기에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똘똘 뭉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2차전 무승 징크스를 깰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벤투 감독은 더 먼 곳을 보고 있습니다. G조 브라질 경기에 코치 2명을 보내서요. 벌써 16강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6강에 안착하려면 남은 게임, 골 득실은 물론이고요. 받은 카드 숫자나 색깔까지도 중요합니다. 치열한 경우의 수를 권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가나전에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 코치들은 끊임없이 독려합니다. 벤투 감독은 날카로운 눈으로 선수들을 살피며 가나전 필승 전략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가나전 넘어 16강전에 대한 포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어제 브라질과 세르비아전에 코치 2명을 급파한 겁니다. 16강전을 위한 전력 분석 차원입니다. 우리가 만약 H조 2위로 16강에 오르면 G조 1위가 유력한 브라질과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H조 2위가 되려면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순위는 승점, 골 득실차, 다득점 순서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결판이 안 나면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따지는데 옐로카드나 레드카드 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현재 H조 공동 2위는 한국과 우루과이. 지난 경기에서 우루과이는 옐로카드 1장, 한국은 2장을 받았지만 두 팀이 공동 2위인 건 선수가 아닌 감독인 벤투가 받은 옐로카드는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16강을 내다보는 벤투호, 옐로카드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어머니와 딸이 부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잡고 수사했는데 어제 살인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이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인 9월 12일 오후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엄마와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생이들아,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네.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 그 집에 들어있는 경찰은 수사 초기 극단적 선택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모녀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고 흉기로 찔린 상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확인되고 귀금속이 사라지는 등 타살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습니다.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인 50대 A씨. 사건 엿새 만에 입건한 뒤 원한이나 채무 관계가 있는지 등을 2달 넘게 조사했습니다. 결국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 구속을 계기로 사건 진상이 조속히 규명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전 구속이 돼야 되는데. 경찰은 다음 주 초 A씨의 혐의 및 범행 경위 등 수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지난 한 주 15개월 난 아이의 사망 소식이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감추려고 3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겨왔다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일보 정현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3년이나 감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생후 15개월 난 아이가 숨진 게 2020년 1월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경기 평택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숨진 아이 시신을 가방에 담아 부천시에 있는 친정 집으로 옮겨놓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아이 아빠가 출소하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 아빠가 사는 집 옥상으로 시신을 옮겨서 지금까지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방치해놨습니다. 물론 사망 신고도 안 했고요.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빠 친척이 사는 경기 포천시로 아이 주소지를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 앞으로 나오는 정부의 아동수당도 지금까지 엄마가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엄마가 이럴 수는 없는 건데요. 아이의 사망 원인이 나왔습니까? 경찰은 엄마의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아이의 머리뼈에서 구멍이 발견된 건데요. 다만 숨진 지 오래돼서 이 머리뼈의 구멍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 엄마는 현재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고 자신이 오해를 받을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다고 아동수당을 받은 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이의 죽음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2019년부터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아동을 매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숨진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올해 만 3세라서 주소지인 포천시에서 조사에 나섰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서로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엄마 말이랑 아빠 말이랑 계속 다르다 보니 아동에 대해서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린이집에 다녔다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말도 트기 전 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숨지기 전에 더 빨리 발견할 수는 없었을까요?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말에도 학대 위험성이 높은 전국 아동 2만 5천 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이 아이는 빠져 있어서 사망 사실을 그간 밝히지 못했고요. 빅데이터 분석으로 학대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에도 올해 조사 전까지 이 아이에 대한 별다른 경보가 없어서 사망 전에도 학대 위험성을 알지 못한 겁니다. 자, 여기서 경악스러운 일이 또 있습니다. 이 부모가 낳은 다른 아이가 또 있는데 이 아이도 사망을 했더라고요. 네, 이 숨진 아이의 부모는 2015년에도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이 아이가 100일 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는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은 이 아이가 자다가 질식사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사건 이후 경찰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이 질식사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경찰은 아이가 숨진 평택 집과 시신을 보관한 부천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일단 부모에게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두 사람 다 아이가 왜 죽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어서 사망 원인과 또 부모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죄 없는 10여월 아이의 생명을 빼앗은 게 누군지 꼭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던 고 이해람 공군중사 사건 특검 수사가 끝나고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 가운데 가장 계급이 높은 공군 법무실장은 최근 징계를 받았는데요.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렇게 계급장에서 별을 떼는 불명의 징계는 신군부가 들어설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태 당시 전격 체포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내란 방조죄를 씌운 신군부에 의해 대장에서 2등병으로 강등됐고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대검사령관이고 참모총장인 나를 연애할 일이 어디서 뭐로 생기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거의 날조입니다. 40여 년 만에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고 이해람 중사가 숨지는 과정에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난 22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군이 갖는 명예가 각별한 만큼 충격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성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용이 없다라는 강력한 성범죄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는데 임기제 장군인 전 실장은 다음 달 전역 예정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지난 9월 특별검사 수사팀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의 재판 결과와 별개로 전격 징계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풍경만 봐도 이 초겨울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제주도에서도 겨울을 알리는 이 꽃이 피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넓은 들판에 붉은 꽃들이 가득합니다. 제주에서 겨울을 상징하는 꽃인 동백입니다. 11월부터 피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붉은 꽃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동백꽃을 배경으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지난 겨울에 동백꽃 구경을 왔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올해는 사진 찍으려고 같이 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전국 명소엔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층 쌀쌀해진 날씨 탓에 몸은 저절로 움츠러들고 옷차림도 두꺼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쌀쌀하긴 한데 친구들이랑 함께 여행을 와서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의자에 앉아 사진을 찍고 머리띠를 한 채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놀이공원에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연말 분위기 내니까 좀 더 기다려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인공지능 AI가 어찌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지요. 이제는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결정지어주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사람을 상담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They're one very special person to me. Autonomous driving started. 인공지능 AI. 더 이상 공상과학 속 상상이 아니라 현실 속 일상입니다. 점심 메뉴가 고민인 20대 직장인 신문수 씨. AI가 자동으로 메뉴를 추천해줍니다. 곧 점심시간이야. 가을에 어울리는 메뉴, 꽁치 김치찌개는 어때? 비서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나 퇴근해. 토닥토닥.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어. 오늘 할 일 다 했어? 집까지 추천 경로를 알려줄게. 기억할 순간을 담는 사진도 AI가 피사체와 배경을 가리거나 지워 내 마음에 쏙 들게 꾸며줍니다. 버튼을 몇 번 눌렀을 뿐인데요. 제 뒤에 함께 찍혔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지워졌습니다. 반려동물 엑스레이 사진을 15초 만에 분석해주는 AI도 있습니다. 주위에 큰 병원이 없는 섬이나 외진 지역 동물병원에선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AI는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를 대신해 1:1 상담을 해줍니다. 아이가 편식이 심해요. 아이가 어떤 식으로 편식을 하나요? 국제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드컵 결과를 예측하거나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TV 속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 제안해주는 AI도 있습니다. 군사, 산업 분야를 넘어 이제 AI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저희 광화문 채널A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오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은요, 배우인데 작가입니다. 차인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뭐 시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배우가 아닌 작가로서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장편 소설 내셨잖아요. 네.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구한말이 시대 배경이고 한 가족이 이제 실연을 당하는데 네. 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인어를 잡아서 기름을 내서 먹으면 병이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어지는 그러한 일을 한번 소설로 써봤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소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소설을 2009년에 출간을 했고 두 번째 소설을 2011년에 네. 그 이번에 세 번째 건데 두 번째 소설 출간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제 본업이 배우고 뭐 대중 연예인이니까 취미 삼아서 글을 써서 소설로 출간한다라고 독자분들께서 인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책을 또 냈더니 취미가 아니라 진지하구나. 부캐구나. 차인표의 부캐구나. 네. 본캐가 배우라면은 본업이 배우라면은 부업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새로운 또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인어 사냥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 초고를 3개월 만에 썼다.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글 쓰는 게 약간 이제 장거리 달리기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다가 중간에 멈추면 다시 뛰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글도 이제 소설을 한 권을 쓰려면 최소한 10만 자 이상은 써야지 한 2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가 나오는데, 네. 제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딱 석 달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드라마 촬영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 쓰기 시작하면 쓰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드라마 촬영을 하면 다시 또 쓰기가 힘드니까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루에 3,000자씩 쓰겠다. 그래서 3,000자 쓰고 그 다음날 2,000자를 지우는 한이 있어도 네. 그렇게 해서 석 달 동안 이제 달리기 하듯이 일단은 끝을 낸 거죠. 스토리적인 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시나요? 이 주인공이 가는 모험에 어떻게 보면 저도 동반자의 입장으로서 같이 가면서 예. 쓰기 때문에 이제 초고는 재미가 있는 거죠. 쓰는 사람이 네. 힘은 들지만 나도 상상을 막 예, 하니까. 같이 뭐 모험을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수정 과정은 사실은 이제 계속 돌아가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바꿔야 되니까 그게 참 지난한 과정이 있죠. 신혜라 씨가 저희 채널에 지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금쪽 같은. 신혜라 씨 반응이 전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저희 아내는 저의 아주 그 글 쓰는 데 있어서 응원군이에요. 좋은 응원군인데 단 응원을 하긴 하는데 네. 다 써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쓰다가 보여주는 거는 안 읽고 나는 읽기를 거부하고 코멘트 안 해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달라. 그리고 보고 나서 이제 뭐 잘 썼어, 뭐 고생했어 이러는데 사실은 작가는요. 작가든 누구든 뭐 달리기 선수를 예를 또 들면 달릴 때 응원을 해줘야지. 네, 결승 통과했는데 페이스메이커를 해줘야 되는데 심판이 되시는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이 섭섭하신가 봐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요. 읽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차인표 씨 하면 대중한테는 성실의 아이콘이에요. 매일 운동도 하시잖아요. 네. 그게 되나요? 아니, 그게 하기 싫은 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더라고요. 습관의 힘으로 하는 거지. 제가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나약해질 때 습관이 대신 나가서 싸워주거든요. 의지 대신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석 달 동안은 4시 45분에 일어나서 4시 45분이요? 네. 미라클 모닝 하시죠? 네. 뭐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체육관 가서 운동하는 게 저도 싫어요. 좋아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데 5시 40분에 체육관에 가서 8시까지 운동하고 밥 먹고 이걸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는 운동을 더 안 해도 되고 샤워도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앉아서 오늘 하루 3,000자를 쓰겠다는 마음으로 한 석 달을 했더니 소설이 한 권 나왔습니다. 오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운동의 아이콘 차인표도 운동하기 싫어한다. 근데 그만큼 제가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루틴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루틴이 중요하죠. 잠시 흐름을 깨고 저희 계신 분께서 스케치북 들어주셨어요.
신혜라 씨와의 첫 인연. 네, 30년 가까이 돼도 이게 아직도 궁금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한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에 제가 이제 신인이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됐고 신혜라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해서 만나게 됐어요. 네. 네. 신혜라 씨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후일담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상호간에 호감이 있었는데 네. 제가 MBTI가 INFP거든요. 잘 표현을 못하는 거고 제 아내는 ESTJ예요. 그래서 네, 표현을 잘 하니까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MBTI로 설명하시니까 딱 쉽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둘이. 네. 신혜라 씨가 SNS에 남편의 존경스러운 점에 대해서 적으셨어요. 첫째, 매일 운동한다. 매일 아침 저녁 부모님께 안부를 여쭌다.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쓴다. 동의하시는가요? 그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책 읽는 거는 조금씩 읽으려고 해요, 매일. 근데 글은 매일 쓰진 못하고요. 이제 작품 들어가야 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니께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부모님한테 밤에 잘 주무셨는지 하루 잘 보내셨는지 그 전화하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기쁨이고 나중에 우리가 헤어진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릴 때 정말 많은 추억과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통화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2013년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내 동생이 먼저 이렇게 아파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과정, 투병 과정, 그리고 이제 동생을 보내고 가족들의 그 상처를 보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는 것, 기쁘고 행복하게. 결국은 행복하다는 것은 감정이고 그 감정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이런 분이 존재하는구나. 제가 너무 재미없으세요? 같이 사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답답하거나. 제가 아내는 이제 그걸 넘어섰죠. 이제 일정 부분 포기할 건 하고 특히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저 남편을 변화시켜야 돼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진행하면서부터 이제 좀 더 오은영 박사님이랑 친하게 지냈더니 좀 달라졌어요, 더. 채널A가 한 가정에 큰일을 했군요. 저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작가 차인표의 계정을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머리에 이상한 거 두르시고요. 독서대 위에서 이렇게 앉아만 있으니까 힘들어서 독서대를 저희 나무 장에다 이렇게 하나 꽂고 서서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뭐 언박싱 하는 것도 계속 보여주시는 책이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이상하게 책을 다 못 읽더라도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 서점 들어가서 일단 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와, 엄청 책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무실에도 좀 있고. 제가 신박한 정리 보니까 신혜라 씨가 다 버리시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한 사람은 계속 사고. 저 책 필요한 곳에 이렇게 쭉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갖다 드리고 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정리 버려가면서 모으신다.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TV에서 차인표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언젠가 따져보니까 진짜 오래된 거 1994년. 그렇죠. 30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차인표. 넷플릭스로 방영이 됐었죠. 차인표 하면 떠오르는 현재의 이미지 뭐겠어요? 차인표 이거잖아요. 보여주세요. 한때 청춘 스타였지만 그 지나가버린 인기를 붙잡고 있는 억지로 그런 폼을 많이 잡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배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희화화하지? 그것도 내 이름으로 그런 게 느낌이 있었고 다른 감정은 저 감독이 작가가 이제 김동규 감독님이라는 분이 썼는데 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겠구나. 나의 신발을 신고 앉아 있었겠구나. 어딘가를 다녔겠구나. 그래서 저렇게까지 노력하는 분이라면 정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청춘 스타로서 한 방의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벼락 스타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그 사람들의 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다 이 기를 모아서 너한테 줄게 하고 이렇게 잠깐 주시는 거거든요. 그 받은 당사자가 이제 선택이 남겠죠. 내가 받은 이 기로
무엇을 할 것이냐? 혼자 쓸 것이냐? 나눌 것이냐?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인기를 또 창출할 것이냐? 그건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집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인기란 무엇인가? 집에 가져갈 수 없는 거. 네, 저희가 참 긴 시간 진행을 했는데 시민들께서 그래도 참 좋은 기운으로 인기를 또 주시는 거죠. 사람의 기운을. 네, 지금까지 오픈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에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밤사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더 큰 추위가 옵니다. 휴일 아침 일찍 산행에 오르신다면 완전 무장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대부분 지역과 전북, 경북으로도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은 영하 1도로 예상돼 오늘 아침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8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무려 13도 낮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낮으니까요. 겨울 외투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매우 짙은 안개로 인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은 맑은 하늘 아래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려 기온이 반짝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에 마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